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앤드 더 위키. 아인슈타인과 관련하여 대중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이야기는 아인슈타인과 운전기사 이야기일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학교들을 돌며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의를 수없이 반복하던 아인슈타인이 하루는 진료하는 모습을 보이자 운전기사가 제안을 한다. 자신이 수행하면서 같은 내용의 강의를 거듭 들은 덕분에 달달 외울 정도가 되었으니 오늘은 자신이 대신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아인슈타인이 허락하자 운전기사는 아인슈타인의 옷을 입고 분장을 한 뒤 태연하게 강의장으로 들어가 강의를 시작한다. 가짜 아인슈타인이 놀랍게도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던 순간 한 참석자가 갑자기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공경에 처한 운전기사가 잠시 말이 없자 그의 옷을 입고 있어서 직접 나서지도 못하는 아인슈타인은 각자의 정체가 들통나면 큰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 질문은 제 운전기사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자네가 이리 와서 설명해 보게. 아인슈타인은 속으로 안도하면서 무대에 올라 답변을 해주면서 무사히 넘어갔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는 허구다. 운전사와 학자 형태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책은 1926년 출간된 제이커브 리치맨의 유대 민담집인 레푸스 프로 주이시로로 유대인 랍비와 마부의 이야기로 실려있다. 시간이 흘러 1950년대 과학자와 운전기사 형태로 진화한 이야기는 197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으로 바뀌어 수록되면서 유명해진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따져보면 미국에 귀화하기 전 아인슈타인은 미국을 1921년과 1931년 방문해 강연을 다녔는데 이때 아인슈타인에게는 전속 운전기사가 없었다. 실제로는 비서와 통역사가 아인슈타인을 수행했고 의전은 전적으로 초청 대학 측이 주관했다. 그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대학교가 있는 지역의 역에 도착하기만 하며 대학 측은 미리 준비해둔 자동차로 아인슈타인을 모셨을 것이다. 그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미국 전역을 다닐 필요가 없었다. 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바이올린 연주자였으며 모차르트의 곡을 선호했다고 한다. 평소의 취미 활동도 바이올린 연주와 요트를 타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년에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진이 많이 남아있다. 해시태그 재미있는 사실은 모차르트의 곡들을 KL 번호로 정리한 사람이 그의 12촌지간인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 엘프로드 아인스타인이다. 그 외에도 후기 낭만주의 사조를 따르는 피아니스트 레오폴드 고도프스키의 팬이었고 고도프스키도 과학에 관심이 많아 이 둘은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이 영상은 몇 안 되는 아인슈타인의 육성이 담긴 영상이자 아인슈타인이 농담을 하는 장면이다. 기자 일 서투른 독일어로 교수님, 다시 미국에 오시니 기분이 좋으십니까? 프로페서 FRUNCSICHI요. 인 어메리커 위더 지우사인? 아인슈타인 당신을 보니 그렇구먼. 94WNN HSHSHR? 일동 웃음. 기자 이 교수님께선 금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of prohibition, 프로페서? 아인슈타인 어차피 난 술 안 마시니 상관 안 한다네. UCTRINK NICHT also IST 미어데스겐즈 글라이크. 이웃 초등학생이 수학 숙제를 도와주면서 소일거리를 하는 자상한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그 초등학생은 아인슈타인을 저명한 물리학자가 아닌 그냥 친절한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자였다. 한국인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위인들 중에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였어? 하는 반응이 나오는 여러 사람 중 한 명이다. 1949년 미국의 사회주의 저널 먼슬리 리뷰 창간호의 유명한 글 왜 사회주의인가? 를 기고한 적이 있다. 영어 전문 번역문. 또 민족주의를 강하게 혐오했다. 아마도 나치 독일 시대를 보냈던 그는 전체주의적인 사상에 극도의 거부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바둑을 둘 줄 알았다고 한다. 미국 프린스턴 대에서 일할 때 어떤 일본인에게서 배웠다고 하는데 일본 기원에서 아인슈타인의 초단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해시태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폰 노이만과 아인슈타인 중 누가 더 천재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플랑크, 폰 라우의 하이젠베르크를 알았고 폴 디렉은 제 형제였습니다. 실라르드 레오와 에드워드 텔러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폰 노이만만큼 두뇌 회전이 빠르고 날카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종종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었고 아무도 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이해력은 폰 노이만의 이해력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폰 노이만보다 더 핵심을 관통했고 더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특별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두 가지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반면에 폰 노이만은 그런 영민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독창적인 것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메롱 사진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본인이 이 사진은 반드시 유명해질 거라면서 일부러 혀를 내민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했다고 한다. 뭔가 괴짜 같은 과학자의 인상을 잘 표현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후일 NHK 스페셜 아인슈타인의 세계 제작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원래는 자동차 뒷좌석에 세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을 아인슈타인 부분만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무행사를 마친 후 찌푸린 표정으로 차에 올라탄 아인슈타인을 보고 신문기자가 아인슈타인 박사님 포즈라도 취해주십시오 하니까 저런 표정을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훗날 이 사진 원본은 경매장에 나왔는데 하나 약 9,400만 원에 낙찰되었다. 해시태그 그의 괴짜 기질이 만만치 않은 돈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 사진에 대해 학교 대사전은 천재들은 왜 일찍 죽을까? 안 죽고 오래 살면 노년에 이런 사진이 남기 때문이리라라고 평한 바 있다. 그 예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과학자 마리 퀴리와 절친한 사이였는데 마리가 남편 피에르 퀴리와 사별한 이후 동료 과학자인 폴 랑주벤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녀를 변호하며 감싸주었다고 한다. 문제는 마리를 변호해주겠답시고 했던 마리, 그녀 마리 퀴리는 똑똑하고 열정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라는 실드 치는 건지 까는 건지 헷갈리는 발언이었다. 코미디언이자 연출가 마이크 니콜스랑 친척 관계긴 하나 십촌 관계라 그냥 남이다. 2018년 12월 4일 뉴욕 경매에서 1954년 1월 죽기 1년 전에 철학자 에릭 구트킨트 에릭 GUTKIND 1877만 1965에게 쓴 편지로 종교라는 건 가치 없으며 유태교도 마찬가지다. 종교는 미신뿐이고 유태인도 평범한 민족이다. 라고 썼다. 이 편지는 경매로 28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독일 물리학회 도이치 PHYS IKALIS CH 거셀세프트 디피즈에서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에게 수여하는 막스 플랑크 메달 맥스. 플랭크 메달의 첫 수상식 1929년에서 막스 플랑크 본인과 함께 첫 수상자가 되었다. 사진. 1919년에 에딩턴 실험 이후 갑자기 유명해진 상대성 이론에 대해 전 세계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12명을 넘지 않는다는 소문이 미국 기사를 통해 유명해졌는데 아인슈타인이 1921년 하임 바이츠만과 함께 미국에 방문하자 미국 기자에게 소문의 진실에 대해 질문받은 적이 있다. 그는 질문에 웃으며 제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하지만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과학에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랍거나 신비로운 건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사고를 훈련한 이들에게는 간단한 일이며 그런 사람은 미국에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5.5. 양자역학에 대한 반감. 아인슈타인 난 자네가 부끄러워. 자네는 새로운 양자론에 대해 예전에 자네의 상대성 이론 반대자들처럼 반박하고 있잖아. 마이너스 파울 에렌페스트.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싫어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자체를 부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양자역학이 맞는 이론이냐에 대해서는 애초에 큰 논란이 없었다. 실험 결과들이 양자역학의 예측과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한 주춧돌을 놓은 인물이기도 했지만 기계론적 결정론을 부정하는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해석에 대해서는 깊은 반감을 품었다. 그들의 해석에서 미시적인 물질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은 본질적으로 측정 불가능하며 구체적 상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고까지 여겨졌는데 아인슈타인은 이들의 해석이 가지는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인 태도에 대해 크게 반대했다. 대신에 양자역학에 숨은 변수이던 베리어벌가 있어야 직관적이고 완전한 이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역학이 확률을 통해 표현되는 것은 불완전한 중간 단계의 이론이기 때문이며 완전한 이론에는 확률을 만드는 숨은 변수가 있을 거라는 논리였다.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누구보다도 양자역학의 본질에 대해 깊게 탐구하여 심오한 통찰력을 발휘했다. 결과적으로 1935년에 이른바 EPR 역설을 꺼내서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지적하는 데 성공한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도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 정확하겐 이 내용은 아인슈타인이 막스 보른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처음 등장한다. 양자역학은 정말로 인상적이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내게 이것이 아직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론은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만 옛 존재 올드 원의 비밀을 밝혀주지는 않는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후 자신이 쓴 표현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는 표현을 많이 언급하고 다녔고 때문에 이 표현이 유명해진다. 이에 대해 그의 동료 닐스 보어는 신이 주사위 가지고 뭘 하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스타프 텔링 가드 what to do with his dice.
라고 말했다. 뒷날 스티븐 호킹은 저기에 덧붙여 아인슈타인의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블랙홀을 생각해보면 신이 주사위를 던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가 가끔 우리를 혼동시키기 위해 주사위를 안 보이는 곳으로 던지는지도 모른다. 5.6 노벨상 이야기. 아인슈타인은 1910년부터 꾸준히 노벨상 후보로 추천되었고 1922년 마침내 수상하기까지 건수는 점점 증가했다. 1910만 1914년의 추천 대상은 거의 전부 특수 상대론이었고 이때 노벨 재단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관련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 아직 실험적 검증이 되지 않았다거나 노벨의 유언대로 인류에 큰 공헌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심지어는 물리학이 아니라 철학 이론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1915만 1919년에는 대부분 특수 일반 상대론으로 지명되었지만 노벨상 위원회에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마련한 건 1919년 브라운 운동 관련 건이 처음이었다. 당시 노벨 물리학상진 페리 및 노벨화 학상도 SVDBRG 후보가 모두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시상의 완결성을 위해 아인슈타인에게 브라운 운동으로 상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 아레니우스 ARRHNIUS에게 특별 보고서를 주문했고 그는 아인슈타인에게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론 이외의 업적으로 상을 주는 건 이상하다라는 의견을 내었다. 지명자들 또한 대부분 상대성 이론으로 지명한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눈도 이상할 것이 뻔했다. 1920년에 결국 아서 스탠리 에딩턴의 계기일식 관측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인슈타인, 그 중에서도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지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검증도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것이었다. 결국 노벨상위원회는 1921년 상대성 이론과 광전 효과에 대해서 각각 특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위원회에서는 굴스트란드 GULSTRAND가 상대성 이론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아레니우스가 광전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곳에서 굴스트란드는 상대성 이론의 주요 예측들을 나열하고는 수성의 세차운동과 에딩턴 실험 등 기존 실험들이 충분히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을 모아 경험을 벗어난 현상들은 특히 엄중한 확증이 요구된다. 상대성 이론의 예측들이 검증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 굴스트란드는 상대성 이론이 순전히 믿음의 영역이라 주장했고 개인적으로는 상대론에서 오류를 찾으려고 혈안이었기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줄 리 만무했다. 한편 아레니우스는 플랑크가 이미 1918년 양자론으로 상을 받았으므로 다시 비슷한 분야에서 상을 주기 곤란하다고 피력했고 또한 광전 효과가 양자론의 핵심적이라거나 원자 현상의 설명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부정하였다. 결국 1921년 노벨 물리학상에 적절한 후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상은 다음 해로 유보되었다. 당대 노벨상 위원회는 실험과학자 내지 실험주의자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론 물리학이 홀대되는 기조는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1922년에는 지명이 더 많아졌고 굴스트란드가 상대성 이론, 오신 OSEN이 광전효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굴스트란드는 사실상 전년의 요지를 반복했으며 오신의 경우 사실 당시 스웨덴에서 몇 안 되는 상대성 이론 지지자였지만 국내에서 상대성 이론이 얼마나 논쟁거리였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에게 시상할 찬스를 놓쳐선 안 되었기에 고민 끝에 다른 시상 후보였던 보어와 함께 양자론으로 엮어서 동시 수상을 하도록 유도했다. 오신은 광전 효과를 아인슈타인의 법칙이라고 소개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어조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플랑크의 법칙이 물리학계에서 거의 배격당할 때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이 얼마나 양자론의 발전에 중요했는지 그리고 보어의 원자론이 일정 부분 아인슈타인의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오신의 잘짜인 전략으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는 보어의 원자론과 함께 묶여 1921년분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으며 아인슈타인과 보어는 서로 동시에 상을 받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굴스트란드 등 또한 상대성 이론이 수상 대상이 아닌데 나름 만족할 수 있었다. 아레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시상 연설문을 작성하였다. 오늘날의 물리학자 중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만큼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논의는 그의 상대성 이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식론에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철학계의 뜨거운 논란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이 전적으로 이 이론을 칭송하는 한편 저명한 철학자 파리의 베르그송이 이 이론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 이론은 천체 물리학에도 영향을 미치며 현재 엄격한 검증의 대상입니다. 아레니우스는 아인슈타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상대성 이론이라 여기고 있었고 실제로 적어도 브라운 운동이나 광전 효과로는 상을 주기 아깝다고 여긴 듯하나 그의 표현은 당대 상대성 이론이 세간에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물리학 이론이기 이전의 인식론의 영역으로 보여준다. 1922년 11월 10일 베를린의 아인슈타인에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되었다는 전보가 갔다. 하지만 그때 아인슈타인은 베를린이 아니라 부인 엘자와 함께 일본 행배에 타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에 관한 대중 강연을 하고 1923년 3월에야 돌아왔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전처 밀레바와 1919년 이혼하는 과정에서 노벨상 상금을 밀레바한테 모두 주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노벨상에 대해 꽤나 확신하고 있어서 그에게 뜻밖의 소식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9월에는 동료였던 라우에가 아인슈타인에게 12월에 유럽에 있는 게 좋아라고 편지를 썼는데 당연히 노벨상을 받는다고 넌지시 알려준 거지만 아인슈타인은 굳이 일본으로 떠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이 당시 유럽의 정세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이 그 하나로 여겨진다. 1922년 6월에는 아인슈타인의 유대인 친구이자 정치인이었던 발터 라테나우얼터 RATHNAU가 극단적 국수주의 세력에 암살당했는데 그만큼 당시 독일에서는 반유대주의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한편 노벨상 상금을 받으려면 수상 대상에 관한 해설 강연 노벨상 강연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암묵적인 원칙이 있는데 첫째로 수상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둘째로 스톡홀름 왕립 스웨덴 학회에서 진행해야 한다. 셋째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수상한 업적으로 강연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모두 지키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수상 7개월이 지난 1923년 7월 11일에 스웨덴의 예테보리 고턴버그에 가서 상대성 이론을 강연했다. 펀더멘털 아이디어즈 언드 프라블럼즈 어브 더 시리 어브 렐러티버티 해시태그. 사실 아레니우스가 아인슈타인에게 강연 요청 편지를 보내면서 상대성 이론으로 강연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아인슈타인은 그대로 강연 주제를 상대성 이론으로 정해버렸다. 아레니우스에게 강의록을 전달받은 노벨 재단 내부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지만 승인을 이미 해준 상황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강의를 재단에 누가 통과시켰냐며 격분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결국 시상식에서 이뤄진 강연이 아니어서 광전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수밖에 없었다. 예테보리에서 노벨상 강연을 하는 아인슈타인 1923. 한편 아인슈타인은 8차례 노벨 물리학상 후보를 1차례 노벨화학상 후보를 지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해당 노벨상을 수상했다. 해시태그 1919년 마이너스 막스 플랑크 1918년분 191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24년 마이너스 구스타프 헤르츠 192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26년 마이너스 아서 콤프턴 192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29년 마이너스 카를 보슈 1931년 노벨화학상 수상 1932년 마이너스 1순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193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2순위 에르빈 슈레딩거 193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33년 마이너스 에르빈 슈레딩거 193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40년 마이너스 오토 슈텔은 194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이지도어 라빗 194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45년 마이너스 볼프강 파울리 194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54년 마이너스 발터 보테 195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6. 출판 기록 및 목록 7. 어록 신은 난해하지만 심술궂진 않다. 마이너스 1921년 4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내 상대성 이론이 성공적으로 증명된다면 독일은 내가 독일인이라고 프랑스는 내가 전 세계의 시민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내 이론이 틀렸다고 증명된다면 프랑스는 내가 독일인이라고 독일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마이너스 1922년 4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보낸 편지에서 결국 아인슈타인은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했다. 우주 상수를 도입했던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이다. 마이너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후 비렉비렉 당신은 자신을 독일인과 유대인 중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Do you look upon yourself as 어쩌면 우에즈 어주? 아인슈타인 둘타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사람으로서 보고 있으니까요. 확실한 것은 민족주의는 소화병과도 같으며 인류의 홍역이라는 것입니다.